예, 안녕하세요. 지하실은 여전히 춥네요. 어, 오늘은 인시에 일어났습니다. 5시 반쯤에. 이제 그 화물차를 운행을 해봤어요. 아주 이제 새 건데, 그림을 한번 실어봤어요. 그림을 실어봤더니, 사이즈로는 200호까지 쑥 들어가고요.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이 자동차에 실린 캔버스가 200호 S일 거예요. 이 높이가 194 정도 나오는 거. 근데 300호 S가 218cm인데 이 차는 300호 S까지 들어가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300호 S가 그러니까 218 곱하기 218 이 사이즈가 이제 이게 맥시멈, 이 차에 들어가는 맥시멈인데 이 1톤 차에 들어가는 맥시멈이 제가 혼자서 들 수 있는 맥시멈하고 일치해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그러니까 저 혼자서 그림을 싣거나 이렇게 배달할 수 있는 그 무게에 맞는 사이즈인 거죠. 그래서 이제 300호 S보다 더 큰 사이즈들은 어차피 2명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용달을 불러야죠. 뭐 2.5톤이든 1.4톤이든 간에 이거보다 더 큰 용달을 불러서 어차피 옮겨야 되는 문제고, 그렇게 이제 뭐 잘 산 것 같아요. 그래서 200호 S는 지하 화실에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그 익산에 있는 어떤 창고에다가 이렇게 내년까지는 이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그리다가는 이제 이 캔버스가 찢어지거나 망가질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은 내년까지 이 캔버스는 그냥 동결, 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내년에 이제 좀 넓은 화실이 생겨야만이 이제 150호 이상을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고, 올해까지는 100호까지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작업실 자체가 입구를 통과를 못 하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원래 왼손잡이였는데 이제 그림을 분석해서 나온 거죠. 왼손잡이였는데 그 서양에서도 이렇게 오른손으로 밥 먹는 어떤 그런 전통이 있었겠죠.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그리고 가위도 오른손에 맞는 가위. 그러다 보니까 오른손 사용법을 어렸을 때 배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왼손잡이들이 오른손 사용법을 배우면은 머리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제 글쎄 제가 왼손잡이였는지 오른손잡이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힘은 왼손이 더 세요. 그다음에 다리 힘도 왼손이 더 세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좌우내로 봤을 때는 왼쪽이 더 훨씬 저는 건강한 편인데, 이게 턱도 왼쪽이 더 발달돼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뇌가 더 발달돼 있죠. 그러니까 두뇌는 머리는 또 두개골이 오른쪽이 약간 크고 왼쪽이 발달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저도 타고난 왼손잡이일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대부분 오른손잡이로 길들여지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건 이거를 제가 예전에 뇌과학 아동양육 뇌과학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을 양손잡이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방법은 악기예요. 피아노나 기타 같은 거죠. 저는 이제 뭐 어렸을 때는 악기 자체가 워낙에 없었고 광주로 이사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사했는데 이제 기타라는 걸 처음 봤고요.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기타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배웠어요. 10살이 넘어서 배우면 코드가 자동화가 안 되거든요. 마치 모국어가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언어가. 기타 코드가 자동으로 잡히는 거하고. 근데 코드가 자동으로 잡혀야지 작곡이 또 가능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건 중학교 때는 기타를 열심히 해서 뭐 노래도
몇 곡 외워서 코드를 외워서 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두껍게 그 예전에는 팝송이라든가 가요가 나오면은 스크랩을 해서 애창곡 그 모음 파일이 있었는데 파일이 굉장히 두꺼웠어요. 그래서 제 애창곡이 한 100곡은 넘었던 것 같아요. 한 130곡? 그 정도 이렇게 양면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기타 치고 노래를 좀 했냐면 아무튼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고3 때까지 이제 화실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다가 이제 주말만 되면은 딱 이제 기타 치고 노래하는 시간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혼자 들어가도 되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 신사동 화실에 박성태 선생님 운영하던 그때 이름이 두리미숙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은 4시간 정도 그 노래만 불렀어요. 기타 치면서 제가 제 애창곡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양손의 느낌을 계속 유지했고 대학교 가서는 장구를 배우면서 장구가 이 궁체 열체 이렇게 부르던가 그래서 이 궁체 기술이 아주 그냥 대단하거든요. 이게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써야 되는 게 장구예요. 그래서 막 설장구 배우면서 또 왼손을 엄청 단련을 시켰죠. 그래서 지금도 오른손이 힘들면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양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 거죠. 뭐 제가 다빈치랑 이렇게 어쨌든 유명한 화가랑 저랑은 제가 일부러 찾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공통점이 엄청 많아요. 그 뭐 달리와의 공통점, 피카소, 그다음에 유명한 그 로댕 조각가의 그 삶, 고호의 삶,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특성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아무튼 그러니까 운명이 이제 화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겠죠. 근데 어제 이제 유길문 회장님이랑 제 후원 회장님이랑 장터목이라는 전주의 중화산동 쪽에 아주 저렴한 정말 가성비 짱인 가맥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녁 겸 해서 간단하게 이제 미래를 설계하는 어떤 막걸리와 대추차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그 10억 그림, 100억 그림. 근데 10억 그림은 프로젝트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100억짜리 그림을 그리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건데 제가 회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술대학 다니면서부터 수많은 화가들의 그림을 보고 또 설치 미술을 보고 또는 미디어 아트까지 쭉 보면서 정말 저는 매번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다빈치의 그림을 보든 고전주의를 보든 추상 미술을 보든 간에 저도 이제 정밀묘사 예전에 엄청 잘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할 때도 아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얼굴 그리는 초상화는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더 이상 하기가 싫어요. 하기 싫으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그 미술학원 다닐 때는 이제 대생을 잘해서 이제 이렇게 연합시험, 학원 연합시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이제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학원에서 탑을 했죠. 그 속고대생으로. 그래서 속고대생을 잘했기 때문에 제가 다니던 학원에서 학원 강사를 할 수 있었고 대략 제가 대생 강사를 16년 정도 했어요. 그다음에 영어과에도 거의 한 20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입시 쪽은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만 가르쳤죠. 좀 나이 들고 나서는. 어쩌다 얘기 나왔지?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데이비드 호크니의 천억이 넘는 그림을 보아도
그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문명적으로 그림 외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다라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장님하고 이제 저랑 얘기 나눈 게 뭐냐면은 내 자신이 제 그림을 더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그건 너무나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그 국제적인 레벨이 있잖아요. 잠시 후에 나오지만 이 천민자본주의 동물적인 자기가 돈이 많다라는 동물적인 과시욕으로 꽉 찬 이 클럽의 행태들 여기서 뭐 하루에 1억씩 썼다고 하거든요. 그 문제가 됐던 연예인들이 보면은 처음에 누가 술을 시킬 때마다 술병에다가 이렇게 화려한 조명을 달아가지고 술병이 쭉 그 테이블로 간대요. 그러면 그게 가격이 산정이 되는데 그게 그 술병이 그 테이블 한번 갈 때마다 그게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1억 원어치 하루에 1억 원어치 술을 시키는 거죠. 한 테이블에서. 그렇게 1억을 썼답니다. 하루에. 그리고서 이제 나는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 사람이다라는 걸 이제 과시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그 동물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과시가. 근데 그런 과시가 동물의 세계에서 당연히 어디에 쓰이죠? 예. 짝짓기 전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짝짓기 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어쨌건 과시를 해요, 뭔가를. 그리고 나서 짝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은 이제 춤을 추죠. 춤을 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메이팅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런 그런 동물의 세계에서 보이는 그 짝짓기보다 훨씬 더 동물적이고 더 폭력적이고 어떤 그런 일들이 인간들에게도 지금 일어나는 것이죠. 어쨌건 이제 우리 한국도 정말 동물처럼 돈을 쓰는 시대를 이제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에 뭐 몇 천만 원, 1억씩 이렇게 술 마시는데 물론 젊은 시절이기 때문에 어쩌면 뭐 가능할지도 모르는데 뭐 한두 번은 동물적 과시욕에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화가 이제 벗어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3만 달러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롯데타워 있잖아요. 롯데타워에 오피스텔 같은 게 있대요. 그런데 거기서 롯데타워에서 이제 주로 이제 재벌 2, 3세 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사는데 그 오피스텔 방 한 칸이 얼마냐면은 89억, 90억이에요. 90억. 50억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사는데 현찰로 사는 사람들이 30%래나? 아무튼 그런 방을 하나 사는데 그걸 현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술 먹는데 돈을 뭐 하루에 1억씩 쓰고 오피스텔 하나 사는데 90억씩 쓰고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이 분명히 저는 이게 그림 사는 쪽으로 우리나라가 바뀌어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있고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흐름이 있고 이제 외국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미 많고 그래서 이제 유길문 회장님이랑 어제 나눴던 얘기 중에 제가 이제 먼저 제시했던 건 뭐냐면은 100억짜리 그림을 이제 넓은 작업실에서 제가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할 텐데 특수 제작을 하는 거예요. 캔버스도 제가 구상하는 방식으로 제작을 할 거예요. 약간 입체적이면서도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섹션별로 이동이 가능하게끔 할 건데 그래야 한 조각을 두 사람이 들 수 있어야 그 100억짜리 그림을 배달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제작을 할 건데
제가 이렇게 선언을 할 거예요. 이 100억짜리 그림은 한국인에게만 할부를 해주겠다. 대략 제작 기간을 한 3년으로 잡고 3년에서 5년 정도 5년을 한 50개월을 할부를 하니까는 한 달에 2억씩 줘야만이 100억짜리 그림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한국인에게만 주어지는 조건이고, 그럼 왜 100억짜리 그림을 한국인에게만 허용을 하느냐? 100억 이상이 거래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100억이라는 상징성이 있는데요. 이제 중국, 일본까지도 100억 이상의 그림을 파는 화가들이 다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본애가 6명이고 중국애가 20명이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까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우리나라는 생존 작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56억이 현재 생존 작가 최고가고, 그 다음에 86억인가가 김환기 작가의 그림이 이제 중국인이 사갔죠. 86억에. 이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인데, 일단은 사후는 빼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인 중에서 100억 넘게 그림을 파는 화가, 그 다음에 한국인 중에서 100억을 주고 그림을 산 컬렉터, 이 두 역사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100억 그림 프로젝트예요. 그런 컬렉터도 한국에서 등장을 하고 그런 작가도 등장하게끔 이제 올해부터 홍보에 들어가고, 지금 홍보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홍보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채널에도 그 그림의 제작 과정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그릴 거예요. 설계 과정, 제작 과정 모든 것을 공개하면서, 자, 이건 100억 이하엔 절대 안 판다. 100억 이상에 판다. 그렇게 하고서 전 세계 채널에 홍보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이 동물적으로 자기의 자본을 자랑을 한다거나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는 데 있어서 인문학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사람다움이라는 것, 그리고 또 굉장히 필요한 게, 저는 빅터 프랭클이죠. 로고 테라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로고 테라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힘들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힘든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득 양극화하고 자본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21세기 한국의 불평등, 21세기 한국의 불평등이라는 책을 낸 사회학자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상황들이 치료가 되려면은 이게 일단 어쨌건 인문학 치료, 뭐 독서 치료, 글쓰기 치료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예술 치료, 미술 작품을 사는 것도 하나의 힐링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치료냐라고 봤을 때는 그것이 의미 치료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 치료를 로고 테라피라고 그래요. 여기서 로고 테라피, 고통을 견디게 해주는 의미의 힘. 그래서 이거 의미 치료라고 부르는 건데, 이 용어는 이제 나치 수용소에서 정말 죽을 똥 살 똥 살면서도 뭔가 삶의 의미를, 그다음에 자기 인생의 고통의 의미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 견뎠던 그 빅터 프랭클이 처음에 로고 테라피라는 말을 썼나 봐요. 자기 책에다 썼는지 어디다 썼는지.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고호 같은 화가도 이 의미 치료를 하면서, 로고 테라피를 하면서 이제 고호의 영혼의 편지를 읽어보면, 로고 테라피 의미 치료를 하기 위해서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그 자기 그림의 의미라든가 어떤 사랑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게 이제 고어의 그 영혼의 편지에서 보이죠. 그래서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라는 빅터 프랭클의 책. 이 책은 사야 되겠네요. 새롭게 해석이 된 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한번 새롭게 편집이 됐을 수도 있고, 빅터 프랭클의 그 이야기들이. 그래서 어쨌건 한번 사서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의미치료의 사회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는 저하고, 화가로서의 저하고 제 그림이 어떤 역할을 그 역사적인 하나의 운명, 사명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백억 그림 프로젝트도 그런 식으로 쓰여지게 될 겁니다. 그 돈이. 그리고 그 프로젝트 과정 자체가 뭔가 어떤 힐링이 되는 그런 것을 깔고 홍보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자, 자사고 문제가, 제가 자사고 폐지를 계속해서 반대했던 이유가, 문제는 다양성이에요. 고등학교도 다양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대학교까지도 다양하지가 않은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시 선발이 가능해야 되고, 이거 맞는 얘기예요.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게 맞아요. 1지망, 2지망, 3지망이 가능해야 되고, 그거는 자사고를 지원하는 고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전체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지원할 때도 어떤 식으로 되게 다양한 고등학교를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초중고등학교도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하나의 지향점이지, 자사고, 일반고, 중복 지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논의는 지금 너무 너무 원초적인 논의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낙태죄를, 저도 제 첫 번째 아이가 12주경에 낙태를 당했잖아요. 그쪽 여자 쪽하고 그 장모가 거의 일방적으로 이제 제가 차인 거죠. 아빠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거는 이제 역시 돈의 문제였어요. 돈. 제가 그때 그 여자한테 들었던 얘기가, 그때가 제가 33세, 32세쯤, 31세 연애를 시작했으니까, 그때 들었던 얘기가, 나이 30 먹도록 서울에 집도 한 채 없냐? 제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시골 출신의 미대생이 나이 30살에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물론 그것만 노력했으면 제가 가능하기는 한데, 사실 제가 책 사본 거, 책에 투자했던 돈만 저축했어도 아마 집을 샀을 겁니다. 어쨌건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첫 번째 아이가 제가 초음파 사진까지 봤는데 낙태를 당했어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는데, 초음파 사진에서 그 아이의 오른팔을 봤는데 이 뼈가 저랑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뼈가 보여요. 11주만 돼도. 근데 어쨌거나 그것이 파혼으로 가면서 이제 결혼식장도 못 잡고, 결혼을 진행 과정 중에 그게 깨졌는데, 한번 깨졌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보니까, 이번 낙태죄 관련한 그 헌법재판소 판단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게 14주하고 22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프랑스, 독일, 유럽에서는 이제 12주 이전으로 낙태 허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 결정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줘야 된다. 근데 문제는 12주까지 임신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특히 또 살이 찐 사람은 더 몰라요. 또 긴가민가 한단 말이죠. 이게 왜냐면은 그 월경이 불규칙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2주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12주, 14주까지는 수술 방법이 다르답니다. 낙태 수술 방법이. 그래서 14주 이전에는 그 여성에게 거의 해가 되지 않는 방식의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헌법재판소도 낙태 허용을 12주에서 16주 사이에 어딘가로 정해서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이렇게 나눠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뭐 13주라고 칩시다. 그럼 13주 이후의 낙태는 누구만 가능하냐? 그러면은 뭐 유전적 질환이 확인됐다거나 아니면 강간을 당했다거나 하는 뭐 그런 경우, 원치 않는 임신이 됐다거나 하는 경우. 근데 그 이전에는 그것이 어떤 식의 임신이었든 간에 임신 중조를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물리적으로 수술 방법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저도 한 13주에서 14주 또는 최대 15주 정도까지는 어쩔 수 없지 않은가, 헌법재판소의 이 판단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 노력, 이런 어떤 이렇게 법을 바꾸는 노력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거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이게 상대를 매력적이라고 느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경우예요. 근데 상대를 매력적이라고 느껴서 임신이 됐는데 결혼할 조건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임신 중절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결혼할 조건이 아니어도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준다면, 그런 사람들은 중에 아주 상당수의 여성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아이를 낳겠죠. 그런데 뭐 술을 한잔 했든 어쨌든 간에 상대를 매력적이라고 느껴서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 잠재의식이 거기에 작용을 하게 되고요. 어떤 DNA의 힘이 작용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유전자를 가진 아이가 임신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저 사람은 집도 부자고 직장도 좋고 하기 때문에 내 남편감으로 좋고 그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자, 이렇게 판단해서 임신된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우연히 여행 가다가 만났는데 해수욕장에서 어떤 오빠를 만났는데 마음에 들어,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됐어요. 미혼 상태에서. 그러면 그때 그 임신된 그 아이가 이제 그 아이의 운명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많죠. 임신 중절될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만약에 태어난다면 굉장히 좋은 상태로 태어날 확률이 높아요. 우리 몸이 그거를, 그 미래를, 그런 미래까지 저는 느끼고, 그런 남녀 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미래에 태어날, 과거 현재 미래가 제가 하나로 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평행우주로 해서. 미래에 태어날 어떤 한 인물이 있어요. 근데 미래에 태어날 어떤 한 인물이 아직 백투더퓨처처럼 아직 결혼도 안 한 자기 부모가 서로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평행우주론적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클럽에서 막 마약 먹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여행을 하고 뭐 술을 한두 잔 하고 어느 정도 적당히 취한 상태에서
뭐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섹스를 했는데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 애는 굉장히 훌륭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임신이 된 아이들을 정말 유전자 DNA 차원에서 저는 국가적으로 보호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 강간으로 된 임신 이런 거 빼고 그런 거는 당연히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좀 예를 들어서 바람기가 있는 남자일 수도 있고 임신만 시키고 뭐 도망가고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걸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제 여성들이 그 이후에. 그래도 자기가 이제 사랑했던 남자였을 경우에는 그 고민에서 임신 중절로 가는 것보다는 그 아이를 낳고 비혼모가 되고 그래서 비혼모 상태에서 또 다시 어떤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고 이런 좀 사회적인 문화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우수한 DNA를 한국에서 더 많아지게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걸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어쨌건 저는 이번에 나온 헌법 불합치 결정에 약 15주 이전에만 허용이 된다면은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의견에 저도 그 결정에 찬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좀 입장을 밝힙니다. 밝히고 그런데 이제 15주가 넘어가게 되면은요 수술법이 달라지게 되고 그 여성의 몸에도 굉장한 위험이 몸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몸이.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되고 이왕 예를 들어서 15주가 넘어버렸다. 그런데 그 남자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자기가 그 남자랑 잤을 때 그 남자의 그 어떤 매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허용을 했다라면은 현재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굉장히 좋은 DNA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입장에 계신 여성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처럼 그렇게 비혼모에 대한 시선이 차갑거나 차별적이거나 또는 어떤 경멸적인거나 경멸적이거나 하지 않아요. 미래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그런 것들이 극복이 되고 또 사회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도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림판 돈을 활용을 해서 그런 어떤 재단 복지재단에서 그런 일도 그런 어떤 문화운동 내지는 그 태아를 보호하는 태아와 그 여성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고